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이재명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고 수사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영입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알 수 없었지만 아니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 저한테 이 사업권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이 저하고 유착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되었으면 감옥 가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나. 네, 이재명 후보는요 5천억이 넘는 수익을 성남시에 되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대 측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이권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장동 특혜 논란 뭔지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정우 평론가님, 네. 좀 어렵습니다만 좀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급적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대장동이라 하는 지역은 판교 잘 아실 겁니다. 판교의 남쪽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남판교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판교 그러면 사실 노른자 개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1년 2010년도부터 이 개발을 갖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특정 그 시의회 의원들이 로비를 받아서 또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굴곡을 거쳐서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공영 개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바꿔서 이재명 이재명 시장의 표현대로 5,500억 원 가까운 그런 그 돈을 공익 환수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런 어떤 치적으로서 사실상 경기도지사도 이야기가 됐고 또 대통령 후보 때도 굉장히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수익이 났고 그것이 민간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번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이제 그 단독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두 번의 고비가 있는데 예. 한 가지는 바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자산관리사에 불과한데 실제로 투자 한도는 3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어마어마한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에다가 이게 토지와 관련된 수익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분양과 관련된 수익 해서 6천억에 가까운 어떤 수익이 났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고문을 맡은 법관, 전직 검사 이런 명단이 떠오르면서 한 번의 어떤 네. 고비가 생겼고요. 세 번째 어떤 그 모멘텀은 바로 6명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SK증권이라고 표현됐는데 보니까 특정 금전 신탁으로 개개인들이 이 하나의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중에 2호, 3호는 800만 원만 딱
뭐 투자를 했는데 네. 돌아오는 수익이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났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혹시나 첫 번째는 이 화천대유를 만든 사람의 지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숨기고 사실 다른 어떤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여기까지 이제 계속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려운 부분이요. 출자금이 얼마냐와 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게 그 출자금은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만 그 외에 다른 수백억의 이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게 또 대유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출자금이 5천만 원 회사가 수백억을 배당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배다, 10,000배다 뭐 이런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쓴 돈은 또 얼마인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궁금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번 추석 민심 때 인사가 하나 돌았다고 합니다. 화천대유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원희룡 전 지사가 추석 인사로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십시오.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이 나고 일확천금 하시라는 덕담입니다. 이거 절대 악담이 아닙니다.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면 대답은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세요. 네. 네, 원희룡 후보가 대권을 지금 도전 중인데요. 이 추석 민심에 아마 일확천금 이런 뜻,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이걸 활용을 한 겁니다. 이 상대 후보의 당대당 후보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자, 차재현 교수님,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추석 때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덕담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들으면서도 예.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 또 슬프다. 예. 말 그대로 우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 화천대유라는 뜻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요. 천하동인은 밤하늘을 불밝혀서 온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뜻인데 예. 이걸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대박 나세요. 천하동인은 같이 나누어서 잘 삽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지금 어려운 이 단어 자체는 이 주역의 개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언론인 김모 씨, 네네. 김모 씨가 지금 이 대학대 동양철학을 전공을 해서 주역에 상당한 아마 이 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썼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영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최소한의 수익을 우리는 거뒀다. 5천억 이상이 거뒀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 영역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될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성남시가 5천억 이상을 갖고 갔다는 부분만 들으면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 예.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갖고 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설계는 그럼 누가 했는가? 이 사업 자체를 설계를 예. 그거는 어차피 당시 성남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이 지금 실체가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좀 있죠. 첫째가 이른바 1000배 배당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업자가 출자금은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수익을 577억 원, 화천대유 지분의 1%를 갖고 있는 거고요. 천화동인이라는 부분은 3억 원을 출자했는데 배당금을 3,463억 원을 가져가면서 이게 1000배가 아니냐. 출자금에 비해서 배당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특히 대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는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1,830억 원을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배당이요. 이 배당을 받은 게 이제 1,830억인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받은 게 지분은 7%인데 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거 이게 정상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자, 이경 대변인 캠프에 계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우선은 뭐 1000배 이익이다, 배당이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겠지만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아마 뭐 구분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인사는 받지 못했었고요. 우선은 자본금이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네. 그러니까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네. 절차상 다 맞는 거고요. 이 회사가 자본금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그리고 지금 투자금은 공식적으로 350억 원을 투자 비용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이 있고, 같은 특수목적법인에서는 또 7천억 원을 대출한 기록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투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거는 좀 회계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것만 봤어도 뭐 1000배의 이득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고, 350원 투자해서 577억 원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배당급도 적은 배당급은 아닙니다. 뭐 거의 뭐 2배는 좀 안 되지만 1.5배 정도 되는데요. 이 배당금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배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지분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남시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느냐라는 그때 그 상황에는 성남시에서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명박 박정희 정부 때,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안 됐었고, 지방채가 안 됐었고, 민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이익 확장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개발을 할 때 그 개발하는 그 민간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함께 들어오면 민간 기업 자체가 이익이 나든지 아니면 이익이 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남시에는 5,503억 원을 무조건 배당해 주는 곳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성남시에 주겠다라고 해서 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은 뭐 부동산이 좀 좋아져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큰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 그 분위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예. 만약에 5,500원이 아니고 더 낮은 수익을 예를 들어서 4천억 원을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플러스 1,500억 원을 더해서 성남시에 무조건 돌려줘야 했던 네네.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뭐 배당 수익도 있습니다만 땅을 불화받아서 분양 수익도 한 2,300억 원을 챙긴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화천대유가 자본금 외에도 투자한 게 35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350억 원 넣고 배당받고 또 불화받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은 그 수익도 뭐 굉장히 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우리 이두아 변호사께서.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 대장개발 그 핵심 의혹이라는 건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개인이 갖고 간 거 아니냐. 예. 이 개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이런 게 입주민들의 청와대 청원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택지를 조성할 때도 뭔가 특혜가 있었느냐.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할 때도 또 특혜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입주민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 정치적인 게 떠나서요. 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추석 때 그렇게 퍼졌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들이 갖고 와야 됐던 거를 누군가가 개인이 몰아서 갖고 간 거 아닐까? 네. 그 개인이 그렇게 특혜를 입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이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밀 합급, 그다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뺏긴 게 아닌가? 예. 이게 궁금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는 그냥 그 정치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국민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것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도 저희도 사건을 해봤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사건을 해본 변호사들,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게 이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예. 지금 50% 플러스 1주를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갖고 가는 네.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왜 보통주를 그 7%밖에 안 되는
나는 그 민간들이 그 보통주를 거의 다 갖고 가고 그다음에 우선주만 갖고 오는지 이런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누고 이 배당을 그 우선주 보통주랑 우선주를 나눠서 또 우선주가 일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 받고 나서요. 그리고 보통주의 배당을 참여할 수 있게 참가적 우선주라는 게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보통은 공공 개발을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금액은 우선 배당을 받고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통주로 똑같이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지 보통주를 민간한테 다 몰아줘서 민간이 이 부분 수익을 많이 갖고 갈 수 있게 이런 구조로는 안 만드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이유가 뭘까? 그 유동규 본부장님인가요? 그분이 사장 대행했다고 하시니까 나와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예. 국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이익 환수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뺏어간 게 아닌가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일주를 갖고 있으면 이 성남의 뜰 이게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로 설립이 되면요. 그러면 이게 민간 택지가 아니라 공공택지가 예. 되고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적용이 돼서 서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네. 수 있었어요. 남판교라는데. 근데 이게 왜 50% 플러스 일주를 갖고 있는데 성남의 뜰은 이게 민간 택지로 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왜 안 됐을까? 왜 이런 구조일까? 네. 궁금하니까요. 유동규 본부장님인가? 예, 예. 누구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뭐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자, 이 전체적인 것 중에 또 의혹 부분, 대표를 맡고 있는 개인 투자자 7명, 이게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 가족 관계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높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가족 지인까지 다 같이 뛰어든 건 무슨 이유일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뭐 단 1원도 받지 않았다. 예. 1원의 수익을 냈어도 내가 사퇴하겠다. 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면 1원을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수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까 우리 이두하 변호사 말씀 잘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자랑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민간 건설업자의 갈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를 해서 네. 성남시가 5,500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맞아요. 예. 잘했어요. 그러면 5,500억을 가져와서 그 공공개발로 이익을 환수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민간 기업에 갈 돈을 뺏어가지고 공공개발을 가져오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7명의 개인 사인들 아닙니까? 네네. 김모 씨라는 경제지 예. 기자 한 분하고 그와 알고 있는 지인 친척들 네. 또 몇몇 그러니까 7명이라는 건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돈을 몰아준 거죠. 민간 기업은 직원들 고용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회사 같으면. 네. 그런데 저게 7명이라는 특정 4개인에게 예. 수천억 원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와서라도 사과하고 예. 국민들 앞에서 성남 시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알았다면 아까 이두하 변호사 말한 것처럼 애초에 그 이사라고 회귀한 설계 구조를 그 수익 구조를 설계할 때 네. 개입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나는 공공이익 5,500을 가져왔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건 맞는 팩트인데 그런데 왜 7명이라고 하는 특정 4개인에게 수천억 원이 가도록 설계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공공이익의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라는 애초에 취지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예. 그 설계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화천대유하고 그 부분 7%, 1%, 6%에서 이제 전체 성남의 뜰 지분 중에는 7%를 갖고 있는데 보통주가 이쪽에만 지금 배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을 남는 이익은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가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현금이 수십억 원이 인출됐는데 경찰이 5개월 동안 뭐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는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서 매일 한 500건씩 넘어오는데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현금이 수십억 원 인출됐다면 그건 좀 별개가 아니었겠나 좀 눈길을 끌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딴 데 쓴 게 아니냐, 지금 조사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이 그 민간 사업자로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뭐 개발 공고 나기 일주일 전에 회사가 설립됐고, 이건 뭐 프로젝트 회사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업에 민간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이 구조, 이거를 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실무부서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하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아까 김웅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김 교수님은 지금 전제를 어떻게 하시냐면 5,500억 환수는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부터가 사실은 너무 포장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5,500억 중에 1,800억 원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발주처이자 시행사예요. 그러면 시행사로서 당연히 참여한 만큼의 배당도 받아야 되고 우선주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환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공공환수를 했다 하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합도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2014년도 보도입니다. 결합도시 개발은 뭐냐면 지금 대장동의 주거단지와 신흥동의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을 결합하겠다. 즉 주거단지에서 이렇게 개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이 공원 부지에 함께해서 이걸 복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남판교 베벌리 힐즈를 만들겠다라고 이재명 지사 입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 봐라 여기서 돈을 얻어갖고 내가 이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2천 몇백억이 있고 또 나머지들은 다 그 인근의 터널이나 도로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터널, 도로는 이게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부 체납으로 다 만들어줬어야만 해요. 안 만들어주면 그만큼 또 이게 분양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돈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포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다시 돌아올게요. 7명에 대한 문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7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6명이죠, 정확하게는. 이게 재무적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천대유는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 350억 원 아까 투자했다고 하지만은 투자가 아니라 그것도 브릿지론이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투자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브릿지론으로 해갖고 어쨌든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천대유는 전략적 투자자예요. 나머지 6명 그러니까 각각의 선화동의는 일한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투자만 하고 배당만 받아요. 이게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2호, 3호는 800만 원만 투자한 거예요. 이 천하동인들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특정 금융 신탁이에요. SK증권이 특정 금융 신탁을 통해서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특정 금융 신탁은 보통 최저 1억 원이에요. 최저 1억 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증권회사가 수익이 수수료도 되고 해야지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특정 금융 신탁으로 해서 어디에 이 특정한 기업에 내가 투자하겠다 했을 때 800만 원 받고 어떤 증권회사가 특정 금융 신탁을 하느냐. 그건 수수료도 얼마 안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화천대유가 하는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꼭 여기에 그냥 수수료 들면 안 나오는 거를 SK증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2호, 3호가 800이고 나머지는 8천도 있고 하지만 3억도 안 되는 3억 가까이 된 안 되는 그것을 SK증권이 굳이 해서 했는데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성남 시민한테 그거를 공개해라. 공개해서 800만 원씩 해갖고 다 해서 이걸 투자를 하게 만들면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신과 딱 맞는 거예요. 억강부약인가요? 맞습니까? 큰 강한 사람들을 좀 뺏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건데 거꾸로 7명의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지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만들었다? 그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신과는 위배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좀 해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런지 복잡하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저뿐만 아니고 네. 간단하게 해보겠는데 보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깊게 들어갔던 그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그 회사 내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부분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네. 그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연관된 게 없다. 앞서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까지는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게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본인도 이런 한 푼도 연관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관계된 동생분이었나요? 부동산 업자한테 수십억 원 뇌물도 받았고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이거를 공공개발로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서 혼자 다 하고 싶었으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막혀 있었고 그때 그 당시 정부에는 자금이 막혀 있었고 그리고 또 빚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전 시장 때부터 빚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무조건 먼저 배당을 주는 사전 이익 확장제를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5,503억 원은 성남 시민한테 갈 수가 없었던 돈이고요. 지금 민간 개발업자가 같이 좀 공공개발에 합류를 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면은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 더 많은 이익을 5,503억 원조차도 성남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 많은 이익을 오로지 전부 다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갈 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셔야 되기를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503억 속에는 이제 터널, 그 공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민간이 했던 안 했던 간에 개발을 할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당연히 기부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회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 개발을 같이 해서 이익이 나오면 이제 공평하게 나눈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논란되는 거는 왜 특정 민간에게 이렇게 말이 돌아갔을까라는 데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게 밝혀져야 이 지사가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 실무를 했던 분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또 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없고 지금 잠적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인터뷰 문화일보와 연락을 할 때는 캠프에서 일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캠프가 바로 이재명 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경 대변인 캠프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안 계시는 게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으로 냈습니다. 안 계십니다. 공식적인 논평을 냈는데 오늘도 보니까 무슨 기사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지금 이거를 다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일 거고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이한주 경기원장 동생들이 여기에 캠프 여기 화천대유에 같이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재명 그 후보의 아들이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허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허위 사실임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화천대유에는 이재명 지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곽상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까지 했고 검사 출신인 이분의 아들이 7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원유철, 또 국민의힘 오선 의원입니다. 이분께서 월 900만 원씩 받는 고문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팩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경 대변인 말씀이 그동안 이제 화천대유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박 일확천금
사케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거니까 기자분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근무했다는 것도 가짜 뉴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몇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오늘 접수한 거 아닙니까? 특검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본인도 저는 이재명 지사 본인은 저는 받을 줄 알았더니 뭐 본인도 오늘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총괄 선대본부장도 거부를 했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국힘 게이트고 국민의힘이고 토건 세력들의 무슨 범죄라는데 그리고 뭐 가짜뉴스 다 막 저기 밝혀지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에 나올 거라고 자신만만히 하시면 받으시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 한꺼번에 같이 저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또 민영 개발로 넘어간 걸 그래서 지금 성남 시민들이 이익을 생각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공공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려놨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도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과연 이 지금 이와 관련된 실체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지금 화천 그 대유의, 그러니까 맞죠? 화천대유 맞죠? 화천대유의 그 실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김 씨가 사실은 뭐 기자 시절에 또 이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했다 뭐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는 이 지금 오늘 그 지금 바로 직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이 기사, 이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아마 이건 상당히 이거 아마 수사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2016년도 하천대유 감사 회계 보고서를 보면요. 킹앤 파트너스 컨설팅이라는 데서 2015년도에 291억 원을 빌립니다. 이때 최고 이율이 13.1%예요. 그런데 2016년이 되면 이 빌린 금액이 413억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 이자가 법정 최고인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18년이 되면 이 지금 빌려준 413억 중에 351억 원을 투자 약정사의 투자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개발 사업지구 A1, A2의 투자 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A1과 A2에서 만약에 상당한 이익이 나오면 이 지금 이 돈 빌려준 측에서 그걸 다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킹앤 파트너스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이제 빌려줬는데 이 법인이 이 돈을 빌려줬느냐? 그걸 갖다가 지금 이 킹앤 파트너스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 16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2015년도에 400억을 개인 3 숫자 3이라는 사람한테 400억을 10% 이자로 빌려요. 10% 이자에 빌리기 때문에 그때 빌릴 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인 3은 그러면 이 킹앤 파트너사에게 돈을 400억을 빌려주면서 그럼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를 뭘 잡냐면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하동인 4호 금전 신탁을 담보로 제공받아요. 자, 그러면 이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3이 화천대유한테 돈을 352억을 빌려주는데 이 지금 천하동인 4호 담보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천하동인 담보가 천하동인 4호가 지금 거둔 수익이 1,007억 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시행을 할 경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로 금융기관을 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끼고 하면 이렇게 25% 법정 최고 금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했을까? 그리고 또 개인 3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총괄했다고 하는 이영문 대표 있잖아요. 화천대유의 지금 대표. 이분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사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사업의 이 관행하고는 전혀 다르고 지금 개인 3의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천하동인 4호 그러니까 상당한 수익금이 이 개인 3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천하동인의 이 여러 분들은 사실 거의 드러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는 어쨌든 무관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과연 이 사업하는 구조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주가 정말 돈을 실제로 댄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 이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겁니다. 자문을 맡았는데 이분이 한 달에 1,800만 원씩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러고 그 대표는 그만큼 드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00입니다. 1,500만 원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때 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 과거 대법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고문을 한 것과의 어떤 링크, 실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그 A 씨가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이 쓴 책에서요, 이 지사 판결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받았다. 연간 한 2억 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그냥 나갔을 리는 없고 뭔가 역할을 했을 텐데 본인은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화천대유 대표는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모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화 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는 또 끝났다 이런 또 주장도 있어서요. 이것도 복잡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이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묘하게 어떤 수익을 최대치로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장동이라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재명 지사는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한 그 실소유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게 신생업체로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설립한 것부터 의혹인데 그리고 나서 성남여뜰이라는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응찰을 했는데 응찰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또 선정이 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그 뒤에 지금 계속 후속 취재 보도를 보면 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투자 그룹 내에서의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폭리와 특혜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헤치면 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고발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우리 공수처, 그다음에 지금 대검, 그다음에 중앙지검, 경찰 얼마나 신속하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까? 저는 이 사건도 이미 고발이 접수돼 있고 온 지금 언론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검찰 수사를 해서 강제 수사라도 해서 이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말 탐욕의 덩어리 속에서 그 엄청난 자금의 흐름 속에 누군가가 지금 그 엄청난 수익을 받는데 그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게 있으면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지사도 동참을 해줘야만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나오든 강찬호 검사장 이름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 검찰 수사를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상관이 없더라 라고 나오면 이재명 지사 깔끔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성남의 뜰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이 민간까지 같이 해서 민관 합동으로 만든 컨소시엄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은행이 좀 주도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화천대유라든지 뭐 천화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이걸 주도해서 한 건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성남시에서 이 컨소시엄 형성하는데 같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권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권순일 대법관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이었어요.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선은 화천대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그 컨소시엄이 구성한 회사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구성한 회사가 아니고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천대유가 있는 거고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이것을 제발 좀 꼭 수사를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또 발언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가요. 그럼 권순희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하고만 꼭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게 맞는 것인가? 화천대유 대표가 앞서 뭐 의원께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법조 기자를 오랫동안 아주 최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권순희 대법관은 그 무죄 판결의 캐스팅 보트라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까지 연결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화천대유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연관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지 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언급합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화천대유 고문 활동했고 뭐 월급 받은 거 나왔죠. 그리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있었고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이 있었고 본인도 여기 자문하면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져야 되겠죠, 수사를 하면. 근데 지금 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최종 판결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사후 수레담 이런 식의까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을 봐주고 이쪽에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야지 이재명 지사도 좀 깔끔해지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특검하고 빨리 국정조사까지 하자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형적인 그 엘리트 법관이에요. 그 코스를 쭉 타고 올라오신 분인데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하시고 대법관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 정부에서 하면서 이제 네. 의전서 16기가 됐죠. 그러니까 뭐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무슨 특별한 유착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결은 아주 이례적이어서 법조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는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거기에서 뭐 이게 본인의 소신에 따른 뭐 그 의견 표명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게이트랑 관련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다 비정상적이라고 비상식적이라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대법관들은 사직하고 나면 3년간은 개업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밝혀요. 변호사 등록이 안 돼 있다고. 3년간 개업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자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그러면 돈을 왜 받았을까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안 해줬으면 왜 돈을 줬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선 사후 수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조건이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아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얘기처럼 자문을 안 해줬는지 네. 그리고 이 화천대유 대표라는 분이 뭐 이성 무슨 변호사님 있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얘기처럼 4번이나 서초동 사무실 가고 이 송전선 지화화 그 행정소송에서 관여한 게 있으면 딱 변호사법 위반이죠. 이분 그 한국일보 뭐 예. 인터뷰대로라면. 그러니까 밝혀야죠.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네. 빈지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더 밝혀야 되는데 저는 전직 대법관이 이 정도 규모의 이 자산관리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안면이 있고 좀 같이 지내던 이 화천대유의 대표죠. 사실상 소유주 그분과 친분이 있어서 부담 없이
뭐 승낙했다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가 있는지는 또 밝혀봐야 되겠죠. 예, 뭐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네. 당시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어떤 거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사익을 도모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일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따가운 시선들이 많은데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한 이 말과는 상당히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적을 비롯해서 이러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뭐 신속한 수사만이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이경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100%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수사의 주체인 것 같아요. 아까 김거식 교수님이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답은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은 정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2007년도 대선 국면을 한번 돌아보죠. 당시 2007년도에 그 유력 후보였던 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싸고 BBK 의혹이 상당히 컸을 때 그때 결국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 수사 결과 난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특검을 갔습니다. 특검을 갔는데 문제는 특검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 신문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결국 이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과연 경찰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지금 상당한 이 정치적 중립을 갖고 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나요? 공수처는 지금 고발 사주 수사 때문에라도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벅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지금 특검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100% 수사를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객관적으로 빨리 밝힐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입장은 정치쟁점하다. 이런 특검이나 국정조사. 그래서 수사는 100%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가 많고 특정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악의적이다,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싸고 영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서민들 피를 빠는 거머리 떼들입니다. 내가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게 통장에 1원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런 돈을 통장에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그게 왜 사퇴로 끝납니까? 네. 자, 이게 영화 아수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수라라는 게 이제 아주 복마전 도시를 하나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졌던 영화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자, 서민을 빨아먹는 거머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업자 그리고 민간업자와 이 지사가 연결돼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겨냥한 건데, 자, 이경 대변인 좀 너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홍 후보께서는 원래 말씀을 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정도 말씀은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서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를 빨아먹었다고 한다는 건 무슨 세금을 가져갔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에서는 정말로 한 푼도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찰로 1,800억 원을 배당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이나 터널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503억 원을 성남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전부 다 가져갈 것을 네. 이익의 반이라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아무리 그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고 네. 지금 뭐 추격자 같은 2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렇게 자극적인 발언은 오히려 지금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고 불리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사가 시장 당시에 그 사무실에 CCTV를 달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2010년도인가쯤에 성남을 지나가다 시장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둘이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면서 막 웃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형 근데 말 조심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야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거 완전 이상한 놈이 같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를 보라는 거야. 시장 그 접견실 위에다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밀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많은 이 개발업자들이 와갖고서 뭐 얘기하고 뭐 놓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결백을 입증할 걸 그렇죠. 해놨다. 네, 그런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갖고. 네, 정성호 의원이 TV조선 유튜브에 나오셨네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가 지금 경선 과정이니까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토론회 당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해소돼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민간 개발로 개발 이익이 전부 몽땅 민간에 넘어갈 뻔했던 사업을 그나마 민간과 공공이 반반씩 개발 이익을 나눴다라는 것이 사실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개발 방식이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그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후보님하고 저하고 네거티브로 안 빠지고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네, 이런 2등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저 추미애라면 경선 대흥행이 될 텐데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하셨습니다. 예. 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추 후보와 이 후보가 서로 의기투합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미애 후보가 스스로 왜 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지금의 광경을 보면서 매 같다. 사냥매 있지 않습니까? 예. 매 같다고 느껴져요. 그 사냥매는 양쪽에 이렇게 댑니다. 까만 이 헝겊을 대서 앞에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안 보게. 지금 추미애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 오로지 윤석열 잡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의혹들 저는 최소한 추미애 후보가 옆에 있는 김근식 교수님 정도의 어떤 수준의 의혹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재명 후보님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예. 그 5,500억 당연히 공공 환수로서 납값으로 보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정 몇몇의 민간인들에게 이것이 몰아진 그런 의혹은 파헤쳐야 된다. 이 정도의 시각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공직자로서 사실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식인데 그것마저도 윤석열을 흐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본인의 어떤 대선 전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건 이거잖아요. 이 후보가 그야말로 대체제가 될 수 있나. 근데 보완제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차별화된 스스로의 어떤 후보로서의 자신의 어떤 메시지, 비전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렇게 외골수적인 어떤 전략을 고수하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 논란을 둘러싸고 연휴 내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그리고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 이야기 한번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 드러난 일부 실제주주의 관련된 사람도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원유철, 곽상도 의원 이런 분이신데 저한테 아마 흠집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그들의 개발이 그렇게 늘었냐. 2014, 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이죠. 결국 늘어난 건 이재명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초보적 상식, 그걸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추석에 화제가 됐던 화천대유는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1,100여 배 수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했다면은 배임이 가능한 사안이고 또 모르고 했다면 지자체 장으로서의 무능을 드러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당의 후보로서의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나 또 내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수용을 해서 더 깨끗하고 자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또 공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 지사가 이낙연 후보가 총리 때 그렇게 잘못해서 집값 폭등한 게 아니냐. 근데 대장동 예산개발이익을 2배 이상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낙연 후보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 의문의 일패 유엔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오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이낙연 전 총리,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다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제청권 또 해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실장, 뭐 김수현 전 실장 이런 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미 전 장관 뭐 빵처럼 뚝딱 못 만들어낸다고 했던 분, 그분 계속 있던 그렇게 오래 자리를 지키신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아니신가요? 그리고 이 집값과 관련해서 이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그럼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는 대통령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가 되더라도 대통령을 욕보이는 얘기 같아서 대통령께서 기분이 나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선이 이 판교 이 지역을 지나는 동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면서 보면 너무 궁금한 게, 아까도 민간이 저희가 4,040억 원을 3년간 배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지, 사업 부지도 임금 부지보다 35% 싸게 사서 2,300억 원 추가 이익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것만 단순 계산해도 6,300억이 넘는데, 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를 한 군데 안 몰아줬으면 한 2, 3천억은 더 시민들이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럼 과밀화급이 해소되고 도로가 더 잘 구축이 돼서 지금 입주민들이 청원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2, 3천억이 더 올 돈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입주민들한테 안 간 게 아닌가 궁금한데, 추미애 후보라든가 또 이낙연 후보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하시지, 추미애 후보처럼 편들어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낙연 후보도 이 시민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셔야지,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정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개발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전 소속 의원이셨잖아요. 그런데 뭐 민간 개발, 그러니까 그 시민들한테 더 이득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낙연 후보의 대변인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글쎄요, 같은 당에서 저렇게 좀 가짜 뉴스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천여 배 수익을 얻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350억 원 투자를 해서 577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또한 이 수익이 그때 당시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남시에 5,500원 정도를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요. 부동산이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올라간 것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의 탓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로 1,100배, 1,000여 배가 올랐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를 하니 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주 경선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쪽이고 보면은 참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말씀 한 있으세요? 말씀만 드리면 예. 가짜 뉴스라고 계속 말씀하신 제가 네네. 뭐 가짜로 확인된 뉴스는 가짜 뉴스 맞는데 1000배 이익을 냈다는 건 화천대유 말씀 자꾸 하시는데 천화동인 1100배 낸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재명 지사가 나오셔가지고 내가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저를 탓하십니까? 그러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중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산대교 최근에 무료 통행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때 뭡니까? 일산대교를 그 건설회사가 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그 국민연금에서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조금 흑자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 100억도 안 돼, 흑자가.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 기사는 어떻게 이 김포 시민과 파주 시민과 고양 시민의 교통권을 침해하느냐. 이건 완전 그 봉이 김선자 같은 사람이고 완전 악덕 사채업자라고 비난하면서 뺏어갔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100배 이상을 내서 3억 5천 내가지고 4천억 원 넘게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그 똑같은 논리로 일산대교 가져온 것처럼 환수해야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기관입니다. 예. 이건 7명 개인이 다 편취해간 거예요. 이재명 지사 스스로 앞뒤가 너무 맞질 않아요. 천화동인 1000배이득 봤다고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팩트체크 안 되시면 책임져야 주실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금 내가지고 아무 한 것도 없이 SK 지금 달아가지고 1100배 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부분 저기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투자금이 얼마인지 정말 돈 800만 원 내고 100을 갖고 간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게 얼마인지 좀 밝혀져야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익률이 얼마인지 또 손해를 본 건지 정말 그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서 이익을 얻은 건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 쓴 용어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수박 기득권자 이 말을 썼어요. 자, 이 발언을 놓고 호남 비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이낙연 후보와의 전쟁이 붙은 셈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사님이 SNS에 사용하셨던 수박기 용어를 가지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 캠프에서는 호남 비하 발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듣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내 의도가 다르니까 괜찮다? 이거는 장애, 성별,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의 시작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입에 담지 않았던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극우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일베라는 곳에서 나왔던 말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게 5.18 당시에 비참했던 상황을 아주 조롱하듯이 한 말이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이 바로 이야기한 게 뭐냐? 호남인의 자존심이자 5.18 희생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만 이 후보는 수박이 이제 겉은 파랗고 안이 빨가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경 대변인 일단 이 후보의 뜻은 그런 건가요? 이 후보라는 이 후보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요. 이재명 후보요. 네. 이재명 후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른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일베 사이트에서 이것이 뭐 일베 용어다 수박이라는 게 그가 호남 비하 발언이 일베 용어다라고 했는데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트에서 한마디로 야, 이게 일베 용어였냐, 이것이 호남 비하 발언이었냐, 내가 일베 사이트에서 있지만 나도 처음 듣는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수박이라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요. 수박 정치인이라고 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검색이 됐고요. 그리고 또 경향신문에서는 1958년 5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아주 과거에서부터 이것은 쓰여졌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선거라고 해서 수박 선거라고 해서 이 말을 명칭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뭐 야나 지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좀 일어난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제 의원직까지 어떻게 놓으면서 지금 충청, 호남권에 어떻게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호남민들을 그렇게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팩트체크 기사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왜 봤냐 하면 저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좀 있어요. 수박과 관련돼서 예. 사실 옛날에 이 아주 정말 안 좋은 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저도 일베 저장소에 들어갔고 오유도 들어갔고 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걸 거의 쓰지 않지만 당시에 꽤 수년 전에 지금 호남 비하 용어 사용을 멈춰주세요라는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네, 거기에 수박 그림도 있고 또 당시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지금의 일베 저장소에 나와 있는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로만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절대로 뭐 수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계속 양쪽 다 되풀이하는 건 도리어 그 5.18 정신을 이 지금 어떤 정쟁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 서로 이렇게 해명만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라고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경선이 지금 앞에 눈앞이어서 양 진영에서는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추미애 후보 아까 말씀 계속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 세우면서 존재감 드러냅니다. 그런데 추 후보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본선에서 만약 윤 후보가 나오면 추윤 갈등 재현돼서 당이 부담이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자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보시죠. 제가 나간다면 저는 확실하게 잡죠. 윤석열 후보를 꼰대 없는 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꺾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오늘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네네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저를 두렵게 느끼고요. 예, 한 예능 방송에 윤석열 후보 나왔습니다. 혼자 나와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 거짓말 탐지기 쓰는 코너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했다가 안 받았다 그랬더니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걸 추 후보가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또 나서서 이제 윤석열과 이제 추미애의 이제 이 양자 대결 구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 예능 방송의 그 장면을. 근데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작년 말에 그 추윤 갈등이 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자기 현직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인데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개입과 부당한 징계를 하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는데 아마 그 예능에 나와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냐 물어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대답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도 내가 몸담았던 조직이고 내가 현직 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현직 장관인데 공개적인 방송 자리에서 그 양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덕담이 아니죠. 예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품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종우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저는 그런 인간적 예의에서 그 말을 윤석열 총장이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당연히 거짓말 탐지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걸 잘 넘기는 게 이게 기계가 참 좋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굉장히 웃으면서 잘 미화할 수 있었던 부분을 추미애 장관만 유독히 저게 나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니 참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석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 예, 김규식 교수님의 말씀을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받으면요. 예능을 다큐로 받았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러한 뭐 논의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지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이 지금 미완성의 과제를 자기가 지금 본선 후보가 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의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뭐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단적이 내가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직전 검찰수장이 야권의 제1 지금 뭐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검찰개혁의 지금 현재 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임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지금 뭐 열성 지지층 빼고 과연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쯤은 뭐랄까요?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은 지난주에 비해서 전주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재명 후보, 이제 이낙연 후보도 연이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대선 경선 국면이다 보니까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빠진 분이 이제 좀 섭섭해요.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윤 후보가 예능 출연하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음식도 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 후보는 윤 후보만 섭외한 예능이 당황할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자, 먼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사부 일체인가 뭐 어느 방송에서 하는 거는 여당 2명, 야당 1명 이렇게 섭외를 할 때는 야당의 유일한 주자로 윤석열 후보만 봤을 때 그랬는데 그 방송국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섭외를 저한테도 했을 건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등이 돼버릴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금 예능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 예능이 바로 TV조선이 자랑하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와카남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살짝 보실까요? 할아버지한테 가자. 손 천천히. 자, 이 추석 선물입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옛날에는 100송이씩 주더니. 우리 밥 차립시다 이제. 예. 자, 좀 안 믿길 정도입니다. 이 부인에게 꼼짝 못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모습일지 몰랐는데, 자, 이도하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홍준표 후보나 추미애 후보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사부일체 광고를 많이 해주셔서 윤석열 후보 나온 집사부일체 광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모습 중에도 그 부인한테는 이제 순애보적인 그런 면이 있으신 게 확실하고요. 근데 이 예능을 집사부일체를 찍을 때는 야당, 여당 다 합해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얼마 이상인 사람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거기 포함이 안 되셔서 안 찍은 거지 뭐 특별한 그 기준이 있었던 거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지 주관적인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TV조선 예능도 인기가 많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하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는 어떤 모습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요. 예능에 나오시는데. 지금 뭐 홍준표 후보처럼 저렇게 부인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예전에 예능에 나와서 그 모습을 다시 보니까 거의 좀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도 아마 반전의 매력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예능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아닌가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